너나 처먹어라!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끼는 건데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라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바꿔 드셔야겠네. 김장 200포기를 끝내고 손가락이 퉁퉁 부은 제 앞에 며느리가 던진 건 꼬깃꼬깃한 무료 커피 쿠폰 한 장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내 돈 200만 원 들여 담근 김치를 가져가면서 고작 4,000원짜리, 그것도 다 죽어가는 쿠폰을 내밀다니요. 에이, 설마 현금 바란 건 아니죠? 가족끼리 돈 밝히면 추해요. 요즘 MZ들은 다 이렇게 쿨하게 주고받아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 피땀이, 내 정성이 고작 녀석의 쿨한 커피 한 잔 값이라니. 저는 바닥에 떨어진 쿠폰을 짓밟고 녀석의 벤츠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쿨하게 네 차 좀 갖자. 넌 걸어가라. 그게 힙하니까.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 날린 김치 국물보다 더 맵고 독한 참교육.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가 보다 행복해지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9살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허리가 끊어져라 김장을 해서 바리바리 싸보내는 게 어미의 기쁨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피땀 어린 김치값을 다 찢어진 종이 쪼가리 하나로 퉁치려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가 아니라 호구로 살았다는 것을요. 그날의 그 모멸감이 저를 어떻게 바꿨는지, 얌전했던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콧대를 꺾고 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200포기가 거대한 성벽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의 숨을 확인하며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삐그덕거리는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까지 시큰시큰하니 더 죽겠더군요. 아이고, 으구구. 이놈의 배추가 사람 잡네, 사람 잡어. 누가 시켰으면 억만금을 줘도 못할 짓이지. 어휴, 내 팔자야. 이틀 전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1년 농사 김장한다고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고 무채를 썰고 각과 쪽파를 다듬느라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어이, 영수가 허리 끊어지겠어. 이러다 골병 들어. 김장 뼈 빠지게 해놓고 정작 김치는 맛도 못 보고 요단강 건너겠네. 좀 쉬어가며 해. 옆집 옥분 할머니가 쪼그려 앉은 채 혀를 찼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애들 가져가지. 힘들면 형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나머지 뒷정리는 내가 할게.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팔뚝으로 훔쳐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마당 한켠 아궁이 장작불 위에서 검게 그을린 무쇠 솥단지가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뭉게구름처럼 뿜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푹 찔러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 비계가 이 정도로 투명해야 입에서 살살 녹지. 고기가 실한 게 돈값하네. 지은아, 민호야. 빨리 와라. 애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삶아놨다. 솥뚜껑이 들썩일 때마다 집된장을 듬뿍 풀어 구수한 냄새와 알싸한 월계수잎 향기가 찬 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진동을 했지요. 우리 며느리 올 시간 다 됐어. 굴 좋아하는 애라 굴 듬뿍 넣은 겉절이는 따로 빼놨지. 그거 보면 환장할 거야. 사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제 냉장고며 쌀독이며 싹 비워가는 녀석입니다. 자기는 미니멀 라이프라나 뭐라나 하면서 우리 집 살림살이는 맥시멀로 챙겨가는 얌체 같은 며느리지요. 오늘도 뻔할 겁니다. 빈손으로 와서
트렁크만 한가득 채워가겠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며느리도 내 자식인걸. 저는 쑤시는 무릎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따끈한 수육을 올려 먹는 그 순간, 그 짧은 행복을 위해 저는 며칠 밤낮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 왔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 되어서야 골목 어귀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릉, 부릉. 매끄러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대문을 비집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젖은 앞치마를 급하게 탁탁 피며 현관 쪽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은이 내렸습니다. 지은의 차림새는 김장하러 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흙탕물 한 방울 튀면 안 될 것 같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가 마당의 시멘트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다 하셨네요? 시간 딱 맞춰 왔죠? 지은은 저의 굽은 등이나 퉁퉁 부은 손은 본체만체하며 곧장 트렁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리자 지은은 익숙한 솜씨로 빈 김치통 10개를 꺼내 마루 위에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이 김치 냄새는 맡아도 적응이 안 되네. 지은은 코앞에서 손부채질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가슴 한구석을 콕 찌르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차 막혔냐? 와서 좀 거들어줬으면 내가 좀 수월했을 텐데.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해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올해는 고춧가루 값이 올라서 재료비도 만만찮게 들었다. 저의 뼈있는 농담에 지은이 피식 웃으며 명품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아이 참, 어머니도.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이게 MZ 스타일이에요. 더 힙한 거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을 표한다고요. 지은이 내민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것을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의 무료 아메리카노 교환 쿠폰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단에 찍힌 유효기간이 바로 내일까지인 놈이었죠. 이게 뭐냐? 커피 쿠폰이요. 어머니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한 잔이면 4,000원 넘어요. 현금보다 낫죠? 제가 아끼던 건데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기가 차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제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 대접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은은 제 표정을 전혀 읽지 못한 채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김치통 뚜껑을 열더군요. 어라? 올해 김치는 때깔이 좀 별로네. 고춧가루 싼 거 쓰셨어요? 국산 쓰신 거 맞죠? 지은은 집게로 김치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제일 속이 노랗고 양념이 잘 밴 포기만 골라 자신의 통에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짜고 이건 좀 양념이 너무 들어갔네. 굴 들어간 건 어디 있어요? 오빠도 굴 들어간 김치 좋아하는데. 여기 있다. 지은이 굴이 듬뿍 들어간 겉절이를 발견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통에 담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거 당장 안 내려놔? 저는 며느리가 막 담으려던 김치통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마당 수도가 하수구 쪽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쾅!
요란한 파여름과 함께 붉은 김치 국물과 배추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하수구 옆 시멘트 바닥에 처박힌 김치통에서 튀어오른 시뻘건 양념이 지은의 그 비싼 베이지색 코트와 얼굴에 핏자국처럼 점점이 튀었습니다.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 정말 미쳤나 봐.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미쳐? 그래, 내가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받아주고 내 삭신 갈아 만든 김치를 먹이려 했겠냐? 제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마루 위에 늘어선 나머지 빈 통들도 전부 발로 뻥뻥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통들이 마당 흙바닥으로 와르르 굴러떨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김치? 김치 같은 소리 하네. 꿈도 꾸지 마라. 굴 하나도 아깝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거 이번에 신상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지은은 반성은커녕 붉은 얼룩이 진 코트 자락을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날뛰고 있는 지은에게 달려들어 코트 주머니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자동차 스마트키를 낚아챘습니다. 내 차 키. 뭐 하시는 거예요? 주세요, 어머니. 내 김치 가져가려면 네 발로 걸어서 가져가라. 차 타고 편하게 날로 먹을 생각 말고 어디 한번 걸어서 가봐. 저는 뺏은 차키를 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은이 차키를 뺏으려고 달려들자 저는 옆에 있던 대야에서 소금물에 푹 절여진 배추겉잎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리로 안 가. 철써? 차갑고 축축한 배추 겉잎이 지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짠 소금물이 지은의 눈과 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 냄새. 아, 진짜. 이게 뭐예요? 더 맞고 싶으냐? 빨리 안 나가? 저는 마당 구석에 있던 몽당 빗자루를 집어들고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지은은 허둥지둥 뒷걸음질 치며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 다시 김치 소리 꺼내기만 해봐라.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겠냐? 쾅! 육중한 철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창고에서 녹슨 쇠사슬을 꺼내왔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지은이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쿠폰이 마음에 안 드세요? 한 장 더 드릴까요? 차 키는 주고 가라 하셔야죠. 저 이 추운데 어떻게 가라고요? 네. 어머니.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며느리의 차바퀴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자물쇠를 찰컥 채웠죠. 차가운 금속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탁!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전등을 꺼버렸습니다. 거실벽에 붙은 인터폰 전원 코드마저 툭 뽑아버리자 집안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를 열어 냉수한 사발을 들이켰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불덩이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내쫓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2월 초의 밤바람은 사르르는 듯 차가웠고 골목길 가로등 아래선 며느리 지은이는 털 뽑힌 닭처럼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으니 그 비싸다던 베이지색 코트에는
김치 국물이 말라붙어 뻣뻣해졌고 콧물은 수도꼭지 튼 것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추워. 미치겠네 진짜. 내가 왜 이 꼴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지은이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방금 전까지 독하게 쏘아붙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야. 흑흑. 나 좀 살려줘. 으앙.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 때리고 쫓아냈어. 이 추운데 밖에서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빨리 와.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던 건 잠시 후 골목 어귀에 택시 하나가 거칠게 멈춰 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기쿵. 급하게 닫히는 차 문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아내의 몰골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머리카락엔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인 지은이. 민호는 콧김을 씩씩거리며 대문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쾅쾅쾅. 엄마, 문 열어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열어요.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우리 애기. 어휴, 좀 기다려봐. 집안 거실, 불 꺼진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놈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익. 녹슨 대문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 민호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나이 드시더니 진짜 노망이라도 나셨어? 아니면 치매야?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 아니고 무슨 일이세요? 도 아닌 다짜고짜 노망이라니. 뭐라고? 노망?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멀쩡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행패야? 도대체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애 덜덜 떠는 거 안 보여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민호는 바닥에 뒹구는 김치통을 발로 툭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이가 요즘에라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 애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어?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이해 못하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면 어떡해? 고작 쿠폰 하나 때문에 이랬다며.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그 순간 지은이가 민호의 등 뒤에 숨어서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자 어미로서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뒤돌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내 말 안 들려요? 어디가? 아들이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 김장할 때 쓰고 남은 굵은 소금 바가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죠. 다시 마당으로 나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바가지를 힘껏 뿌렸습니다. 차악, 타닥타닥. 굵은 소금알갱이가 민호의 얼굴과 지은이의 머리 위로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아,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어머니,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민호는 따가운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 애미한테 노망이니 치매니 잘한다. 아주 잘해. 내 집에 이제 귀한 김치 얻어먹을 자식 놈은 없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제 기세가 얼마나 흉흉했던지 그 뻔뻔하던 민호와 지은이도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호는 씩씩거리며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네. 엄마, 그깟 김치 좀 가져가는 게 뭐라고 이 난리를 쳐? 그래요, 가요. 간다고. 지은아, 타. 더러워서 진짜. 민호는 마당에 주차된 지은이의 차 운전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던 순간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는 굵은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타이어 내짝은 제가 송곳으로 푹푹 찔러놓은 덕분에 훅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타이어에 빵꾸까지 냈어? 진짜 미쳤어? 민호가 바퀴를 발로 뻥 차며 악섰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차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김치 가져가려면 걸어가라고 했다. 차도 놔두고 가라. 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철컥. 대문 안쪽에서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듣고서야 밖에서 민호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아씨, 진짜 미치겠네. 택시 불러, 지은아. 그렇게 두 사람은 찬 바람 부는 길가로 쫓겨나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진짜 사단은 택시 안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지은이는 여전히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며 젖은 코트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허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내 가방.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도 지갑이지만 더 중요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김치를 팔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은 내역이 적힌 예약 장부와 배송 리스트 수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잠깐, 오빠, 차 돌려. 다시 가야 돼. 지은이가 기사님이 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왜 또 그래? 아, 진짜 짜증나게. 그냥 집에 가자고. 민호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지만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민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기 장부 두고 왔단 말이야. 차 뒷좌석에 가방 두고 내렸어. 그거 없으면 김치 못 팔아. 선입금 다 받았단 말이야. 뭐? 선입금? 그게 얼만데? 3천만 원.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 너 진짜, 어휴. 결국 택시를 돌려 다시 제 집 앞으로 왔지만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열릴 리가 있나요? 지은이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러봐도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차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요. 차 키만이라도 주세요. 네. 지은이는 대문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인터폰 전원 코드마저 뽑아버린 뒤였습니다. 닫힌 철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식은땀을 흘리는 며느리의 꼴을 그때 제 두 눈으로 보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한편 집안에 홀로 남은 저는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들려왔어요. 아까 아들이 쏟아내고 간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노망나셨어요? 쪼잔하게.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며 4살 깎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컸다고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요. 저는 비틀비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불 위에는 아들과 며느리 먹이려고 푹 고아낸 수육 육수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저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누런 육수가 하수구 구멍으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쏟았던 제 헛된 정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텅 빈 냄비를 끌어안고 어두운 부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또 추웠습니다. 김장 전쟁이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욱신거리는 허리에 파스 한 장을 붙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 문 좀 열어줘. 큰일 났어. 저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이번에 승진 걸린 중요한 집들이가 있는데 예약한 출장 뷔페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펑크를 냈어. 오늘 지점장님 오시기로 했는데 음식 못 내놓으면 나 회사 잘려. 엄마 음식 솜씨밖에 믿을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회사 잘린다는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워도 내 새끼, 밥줄 끊기는 꼴은 못 보겠다는 어미의 본능이 이성을 앞섰거든요. 제 자신이 등신 같으면서도 결국 한숨을 쉬며 짐을 챙겼습니다. 갈비찜 재료며 잡채거리며 냉장고를 탈탈 털어서 말이죠. 택시를 타고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큰일 났다던 며느리 지은은 소파에 누워 허연 마스크팩을 붙인 채 폰만 보고 있었고 집안 꼴은 돼지우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휴, 다행이다. 오빠, 나 내일 안 지워도 되지? 지은은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급하다며? 아, 당연히 급하죠. 지점장님 6시에 오시는데 지금 2시잖아요. 4시간 안에 10인분 싹 다 만드셔야 돼요. 메뉴는 갈비찜, 잡채, 전 3가지, 그리고 탕국 아시죠? 저는 기가 찼지만 일단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들의 승진이 걸렸다니까요. 좁은 주방에서 저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기 핏물을 빼고 채소를 다지고 전을 부치느라 어깨며 허리가 다시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는 2사람은 도와주기는커녕 TV 소리를 높이고 낄낄거리기 바빴습니다. 자기야, 요즘 저 프로가 제일 재밌더라. 아, 배고파. 엄마, 전 부친 거 맛 좀 보게 몇 개만 줘봐봐. 민호가 소파에 누워 소리쳤습니다. 제가 접시에 전을 담아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놓았습니다. 지은은 젓가락질도 귀찮은 듯 손으로 집어먹으며 눈치 없이 타박을 했습니다. 좀 짜다. 어머니, 지점장님 싱겁게 드신대요. 다시 해주세요. 뭐? 다시? 네. 그리고 탕국에 무가 너무 두꺼워요. 좀 얇게 썰어주세요. 보기에 안 예쁘잖아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빈 접시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것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기적처럼 10인분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오색 찬란한 잡채가
김을 모락모락 피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화려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로 앞치마 끈을 획 풀었습니다. 자, 다 하셨죠? 이제 다 됐으니까 어머니는 그만 가보세요. 응? 가라니? 손님 오시면 인사라도. 아유,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정색하며 위아래로 저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음식한 걸로 해야 오빠 체면이 살 거 아니에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그리고 사실 회사 사람들한테는 지은이가 요리 솜씨 좋아서 직접 다 준비했다고 말해놨거든. 엄마가 있으면 지은이가 뭐가 돼? 뭐라고? 택시 타고 가시라고 식탁에 10,000원 올려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 마주치면 곤란하니까 얼른 가세요. 후문으로 나가시고요. 지은은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는 저를 현관 밖으로 떠밀다시피 내쫓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문 너머로 며느리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지점장님, 다 오셨어요? 네, 제가 준비 싹 해놨죠. 어서 오세요. 저는 불 꺼진 차가운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 내가 뭐 한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들에게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고 버리는 무료 출장 도우미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10,000원짜리를 구겨서 복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등신같이 굴어서 또 속았다. 다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시는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나 봐라.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이 나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미용실과 경로당에는 벌써 제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니, 영숙이 며느리한테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고 쫓아냈다며? 진짜야? 차바퀴에 쇠사슬 감은 게 진짜 대박이지.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를 아주 종부리듯 하는데 아주 홍군형을 제대로 내줬어. 내 속이 다 뻥 뚫리더라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파마 롤을 말며 침을 튀겼고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식놈들하고 연을 딱 끊고 나니 슬프기는커녕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평생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며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자. 자식 새끼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살아보자. 그것은 도끼라기보다는 난생 처음 맛보는 달콤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족쇄 같던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나니 쭈글쭈글하던 제 심장이 비로소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미용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네 미용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잘 다려입은 쥐색 정장에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 신사는 잠시 미용실 안을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거울 앞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뚜벅, 뚜벅. 낡은 미용실 바닥을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이상하게 제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제 의자 바로 뒤에 멈춰선 그는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그 사람은 식품회사 회장이라는 최성훈 씨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속상한 마음에 이웃집에 나눠줬던 김치를 우연히 맛보고는 수소문 끝에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맛식품의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제 앞에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초면에 실례인 줄 압니다만 여사님 김치 맛에 반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깊은 맛, 제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조용한 룸에서 성훈 씨는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저희랑 같이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공장 라인과 유통망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그 비법 레시피와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사님을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 명인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김치 명인. 평생 부엌대기로 살면서 가족들 뒷바라지나 하던 제게는 가당치도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려던 찰나 성훈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김치 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맵고 짠 인생을 견뎌오셨는지요. 그 손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반찬이 아니라 여사님 자신의 이름으로 빛을 보셔야지요. 그 순간 아들 민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노망 나셨어요? 쪼잔하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 못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마. 쪼잔한 노인네가 아니라 너희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사람이 되어주마. 하겠습니다. 아니, 하게 해주세요.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제 두 번째 인생도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제 아들놈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뒹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며칠 동안 환기하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소파 구석에 처박힌 지은이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액정에는 환불 요청, 사기꾼, 경찰 신고 같은 살벌한 단어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는 머리를 산발한 채 손톱을 잘근잘근 씹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 아줌마들 왜 이렇게 끈질겨. 좀 기다리라니까. 지은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소파 쿠션 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쿠션 아래에서도 우문거리는 진동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말이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맘카페에서 김치 공동 구매를 진행하며 받은 예약금 3천만 원을 이미 카드값과 명품 가방 사는데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못 가져왔으니 배송을 할 수도 환불을 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야, 박지은, 너 어쩔 거야?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잖아. 민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좀 조용히 해봐. 나 지금 생각 중이잖아. 지은이는 충혈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화면은 전국 최저가 김치 도매 사이트였습니다. 찾았다.
지은이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클릭한 상품은 업소용 대용량 중국산 김치 10kg. 가격은 13,000원이었습니다. 국산 김치에 비하면 완전 헐값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보내면 돼. 뭐? 중국산? 야, 그거 걸리면 쇠고랑이야. 원산지 속이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민호가 기겁하며 뜯어 말렸지만 지은이의 눈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당장 이 물량을 못 맞추면 그 무서운 맘카페 아줌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신이 쌓아올린 이미지가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힐 수 있다는 그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겁니다. 안 걸리면 되잖아. 어차피 양념 범벅되면 사람들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 못해. 엄마 김치나 중국산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니야. 오빠 나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 감옥이라는 말에 민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넓게 깔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로 도착한 중국산 김치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찌익툭. 지은이가 커터칼로 박스 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누런 박스가 열리자마자 시큼하고 톡 쏘는 듯한 인공적인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마치 식초를 들이부은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냄새가 왜 이래? 민호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닐 안에는 거무튀튀한 배추가 희마리 없이 늘어져 있었고 국물에는 정체불명의 붉은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구려 중국산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김치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는 좀 나도 맛은 비슷해. 식당 김치도 다 중국산인데 다들 잘만 먹더라. 빨리 통에 담기나 해. 지은이는 다이소에서 사온 플라스틱 통에 중국산 김치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거실 바닥과 신문지를 붉게 물들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철썩? 물러 터진 배추가 플라스틱 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빠, 이거 똑바로 붙여. 지은이는 민호에게 스티커 뭉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 글씨체를 어설프게 흉내낸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 100% 국산 수제김치.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체념한 얼굴로 스티커를 떼어 통 뚜껑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착. 가짜 스티커가 붙을 때마다 제 명예와 인생도 함께 더러운 오물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히히, 감쪽같지? 이제 이거 보내고 남은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갈까? 지은이는 가짜 김치가 담긴 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성훈 씨와 함께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곳이 앞으로 여사님의 김치가 만들어질 곳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장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최신식 자동화 설비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윙척. 절인 배추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군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성훈 씨가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끝에서 알싸한 마늘 향과 싱그러운 생강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아들놈의 집구석과는 차원이 다른 정직하고 건강한 땀의 냄새였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여사님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성훈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 70평생 그렇게 눈부신 조명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홈쇼핑 생방송 스튜디오.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지는데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라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 김영숙 명의님,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큐사인 들어가면 배추만 시원하게 찢어주세요. PD 양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하얀 위생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든 쥐새끼 마냥 콩닥콩닥 뛰더군요. 5, 4, 3, 2, 1. 큐. 빨간 불이 들어오자마자 쇼호스트 아가씨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삶고 초려 끝에 모셔온 전설의 손맛. 매운 시어머니 김치 드디어 공개합니다. 카메라가 제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내 가족 먹인다 생각하고 양심껏 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서 허벅지에 꽉 문지르고는 눈앞에 놓인 배추김치 포기를 덥석 잡았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배추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멈추더군요. 그래, 이건 내가 평생 만지던 배추 아닌가. 촤악!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배추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잘 익은 배추의 노란 속살과 붉은 양념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스튜디오 안에 알싸하고 콤콤한 김치 냄새가 확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소리 들리세요? 배추가 밭으로 살아서 도망갈 것 같아요. 쇼호스트가 호들갑을 떨며 갓 찢은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한쪽 벽면에 붙은 전광판 숫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폭주 대기 인원 300명, 500명. 전화벨 소리가 배경음악을 뚫고 빗발쳤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봄날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매진입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전량 매진. 저는 멍하니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데 성훈 회장님이 카메라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우며 환하게 웃고 계셨죠. 방송이 끝나고 성훈 회장님은 여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 대박 터졌다라며 저를 시내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63빌딩 구경도 못 가봤는데 발 아래 세상을 두고 칼질을 하게 될 줄이야.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성훈 씨가 건넨 와인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제 잔과 부딪혔습니다. 쨍!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넘기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부엌구석에서 남은 밥이나 물에 말아먹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늙은이 주책이지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눈가를 훔치자 성훈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요, 뭐. 사실 그동안 누구 엄마로, 누구 시어머니로,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은 잊고 사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김영숙 이름 석자만 있어도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놈들 눈치 보지 말고 여사님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십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툭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지요. 이렇게 기쁜 날 제 핸드폰은 아까부터 쉴 새 없이 진동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핸드폰이 지잉하며 식탁보를 긁어댔습니다. 슬쩍 화면을 확인하니 아들이라는 글자가 떠 있더군요. 부재중 전화만 벌써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TV 봤나?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받아 말아?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안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라도 사과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 때였습니다. 옆집 사는 수다쟁이 옥분 할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양반이 아닌데 싶어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옥분 형님 웬일이세요? 아이고, 영수가, 너 지금 어디냐? TV 보니까 아주 때 빼고 광내서 못 알아보겠더라. 출세했어. 그냥 뭐, 좋게 봐주니 고맙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아들네 소식 들었냐? 옥분 형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밀하게 낮아졌습니다. 민호네요? 왜요? 아니 글쎄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네 며느리가 맘카페인가 뭔가에서 김치를 팔았나 본데 그게 잘못됐나벼. 사람들이 썩은 김치를 받았다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래. 네, 썩은 김치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네 며느리가 네 이름 팔아서 중국산 썩은 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았다나 봐. 지금 인터넷에 사진 뜨고 난리 났다야. 걔네 집 앞에 경찰차 오고 사람들 몰려가서 환불해달라고 계란 던지고 아주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내 이름으로 속여 팔아? 그 겁없는 것들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영수가, 너는 모르는 일이지? 사람들이 너도 한통 속 아니냐고 수군대는데 내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줬다. 형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연락 안 한 지가 언젠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뒤집어 놓은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액정에는 아까보다 더 다급하게 문자 메시지 알림이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지은이가 죽는데. 사람들 찾아오고 난리 났어. 나 어떡해? 엄마가 해명 좀 해줘. 나 좀 살려줘. 아까까지만 해도 아들이라는 글자에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는데 옥분 형님에게 전말을 듣고 나니 그 문자들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보이던지요. 제가 성공한 걸 보고 축하해주러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똥을 치워달라고, 불을 꺼달라고 염치 없이 매달리는 거였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어딘가 캄캄한 구석에 처박혀 썩은 김치 냄새를 맡으며 벌벌 떨고 있을 아들놈과 며느리의 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여사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성훈 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전원 끄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와인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한 알코올 기운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퍼뜨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는 제 평생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부드럽고 또 고소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발이 땅에 안 닿는다는 말 나이 70줄에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제 낮 성운 회장님과 함께 제2공장 부지를 둘러보고 온 뒤로 제 마음은 줄곧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여기가 물류 창고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저쪽은 직원들 휴게실이고요. 회장님이 가리키던 그 황무지가 제 눈에는 이미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대한 공장으로 보였습니다. 흙냄새가 아니라 잘 익은 김치 냄새가 나는 듯 했지요.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그 벅찬 가슴이 진정되질 않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공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홈쇼핑 방송 날짜, 대형마트 납품 날짜, 빼곡하게 적힌 스케줄이 제게는 훈장 같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김영숙.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자식 농사는 망쳤어도 죽기 전에 번듯한 공장 하나 남기고 가는구나. 새벽 2시.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대낮처럼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내일 아침에 나갈 배송 송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김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리더군요. 따르르르릉. 정막을 찍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울리는 전화라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민호가 어디 아픈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매운 시어머니 김치잎. 야, 이 사기꾼 김치년아.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예, 사기꾼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이번에는 팩스 기계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드르륵 드르르륵. 마치 토악질을 하듯 팩스 기계가 종이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뱀 혓바닥처럼 길게 늘어진 종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용하던 사무실의 전화기 5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릉, 따르르르릉. 마치 공습경보가 울린 전쟁터 같았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팩스 용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파기 통보서 바른홈 쇼핑,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지서 월드마트.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계약 파기, 손해배상? 이게 도대체 무슨...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야근하던 김 대리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김 대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전화가 왜 이래? 불이라도 났어? 불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 며느리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며느리? 우리 며느리? 지은이가 뭘? 김 대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제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주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글씨들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김영숙 김치 실태. 그리고 그 아래 맘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조회수 7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피눈물 고백, 사실 제가 판 김치, 시어머니 공장 불량품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이 제 눈알을 찌르고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보낸 이 김치들 제가 중국산 산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김치 공장에서 위생검사 통과 못한 폐기용 김치였습니다. 폐기용? 제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폐기용이라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배추벌레 하나라도 나오면 그날 들어온 배추 1톤을 전부 갈아엎던 김영숙인데 소금 한 줌도 내 손주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깐깐하게 고르던 나인데 그런 내가 쓰레기 김치를 팔았다고? 어머니가 버리기 아깝다고 처리 비용 든다고 저보고 가져가서 용돈 벌이라도 하라며 떠넘기신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준 거라 믿고 팔았을 뿐인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건 모함입니다. 아니, 모함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건 패륜입니다. 지은이 네가 지 살겠다고 시어미 얼굴에 똥칠을 하다 못해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친정엄마 없다고 기죽지 말라고 내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퍼줬는데 그 대가가 이거니? 고작 이거야? 노트북 화면 속 댓글창은 이미 지옥도였습니다. 와, 시어머니 인상 더럽게 생겼을 때부터 알아봤다. 관상은 못 속인다더니 돈에 눈이 멀어서 쓰레기를 팔아? 저 할망구 구속시켜야 됨. 며느리가 불쌍하네.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사람들의 욕설과 저주가 화살이 되어 제 온몸에 박혔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제 살점을 뜯어내고 뼈를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거대한 바위가 얹힌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화병? 옛 어른들이 말하던 그 화병이 이런 거였나 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군요. 형광등 불빛이 번지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나 쓰러지면 안 돼. 죽더라도 이거 해결하고 죽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지만 야속하게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풀리면서 무릎이 쿵 바닥에 찧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자존심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사장님 숨을 안 쉬어.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시야가 점점 좁아지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환영이 보였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제게 김치를 달라고 조르던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숨어 눈치를 보던 못난 아들놈 민호의 얼굴.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는 강하시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이번 한 번만 죽어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나쁜 년. 이 천벌을 받을 년.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는 용서 안 한다. 내 피땀으로 일군 공장을, 내 70년 인생을 네가 감히 짓밟아? 으윽. 마지막 단말마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저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냉기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뉴스는 제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속보 김치명인 김영숙, 쓰레기 김치 파문 후 충격 실신, 위독, 식약처, 김영숙 공장 긴급 압수수색 돌입, 배신당한 소비자들, 불매운동 넘어 소송전 예고. 병원 로비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화면 속에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제 모습 위로 빨간색 충격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는 그 모습은 마치 저를 죄인 취급하며 단죄하는 인민재판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 여사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마른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급히 물 젖은 거즈로 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차가운 물기운이 입술에 닿자 끊어졌던 기억의 필름이 왈칵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내 공장, 심박수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다시금 혈관을 타고 역류하려던 찰나 최 회장님이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그가 내민 것은 태블릿 PC 화면이었습니다. 식약처 긴급 위생 점검 결과 적합 판정, 유해물질 검출 0, 사이버 수사대 중간 발표, 최초 유포자 IP 추적 완료. 하늘이 도왔습니다. 식약처에서 공장 바닥까지 긁어갔는데도 결과는 깨끗하다 못해 무균실 수준이라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불량품을 줬다는 거짓말을 뒤집을 결정적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꺼내셨습니다. 아드님 차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입니다. 변호인단이 확보했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장소는 인적 드문 공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차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그 옆엔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민호가 낑낑대며 트럭에서 누런 박스들을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붉은색 한자로 중국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 엄마 이름 팔아도 돼? 나중에 알면 난리 날 텐데. 민호가 박스를 나르며 쭈뼛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는 좀 닥치고 박스나 날라. 어차피 어머니 공장 오픈하면 정신없어서 우리 신경도 못 써. 사람들은 멍청해서 김치명인 며느리가 판다고 하면 껌뻑 죽는다고. 아니, 그래도 맛이 너무 다르잖아. 아, 진짜. 조미료 왕창 넣으면 모른다니까? 걸리면? 어머니가 줬다고 우기면 그만이지. 노인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툭! 제 손에서 태블릿 PC가 힘없이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뜨거운 불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절망이자 자식이라는 질긴 인연의 끈이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저것들을 키웠는데 내 70평생의 명예를 저것들은 고작 차 바꾸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구나. 처음부터 나를 팔아먹을 작정이었구나. 회장님, 네, 여사님.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꽉 쥐며 설이 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가장 가혹하게, 가장 무겁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저, 이제 자식 없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짐승들에게 흘려줄 눈물 따위는 제게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제 결심을 까맣게 모르는 아들 민호는 병원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호자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저기 누워 계신다는데 자식인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민호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으니 가서 눈물 좀 짜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며 무릎 좀 꿇으면 여느 때처럼 오냐, 내 새끼하고 받아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앞을 막아선 건 병원 경비원이 아니라 최 회장님이 고용한 덩치 큰 경호원들과 양복 입은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김민호 씨 되십니까? 차가운 인상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아들이에요. 좀 비켜봐요. 접근 금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여사님께서 잡상인 출입 금지를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뭐? 잡상인? 야, 내가 아들이라고. 민호가 행패를 부리려 팔을 휘두르자 경호원 2명이 양쪽에서 민호의 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민호의 꼴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거 안 나? 나 김영숙 아들이야. 변호사가 싸늘하게 웃으며 민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정해드리죠. 당신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철퍼덕. 민호는 병원 회전문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민호는 멍하니 굳게 닫힌 병원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의 품이 영원히 닫혔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지은이는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 있었습니다. 당장 여론을 막을 변호사 비용이 급했기에 아끼고 아끼던 샤넬 클래식 백을 팔러 온 참이었습니다.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3년 전 결혼기념일에 민호가 이번 사업 대박 났다며 큰 소리치며 사준 지은이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보물 1호였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흰 장갑을 낀 감정사가 가방을 요리조리 뜯어보고 확대경으로 가죽을 살폈습니다. 지은이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이거 프리미엄 붙어서 최소 800만 원은 받을 거야. 그걸로 일단 급한 불 끄고. 저기 손님. 한참을 살피던 감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가방을 지은이 앞으로 쓱 밀어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왜요? 이거 새 거나 다름없는데? 기스 하나 없잖아요. 보증서도 다 있는데. 아니, 상태 문제가 아니라요. 감정사가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가품 짝퉁입니다. 순간 지은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가품? 그럴 리 없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백화점에서 사온 건데 영수증도 보여줬다고요. 그럼 영수증도 위조된 거네요. 손님, 여기 박음질이랑 로고 위치 보세요. S급 이미테이션이긴 한데 가죽 냄새부터 다릅니다.
전문가 눈은 못 속여요. 여기선 안 받아주니까 가져가세요. 지은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삐끗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김민호, 나한테 짭을 사줘? 사업 대박 났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날 저녁 민호네 오피스텔. 집안 꼴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터져서 내용물이 흘러나와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서 쫓겨난 분풀이로 술까지 마시고 들어왔고 지은이는 짝퉁 가방 사건으로 독이 머리 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야, 김민호, 네가 인간이야? 나한테 짭을 사줘?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지은이가 찌그러진 가방을 민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아씨, 넌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나를 안 본대. 경호원한테 질질 끌려 나왔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글만 안 올렸어도. 뭐? 나 때문? 시키는 대로 한 게 누군데. 차 바꾸고 싶다며.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고함을 지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법원에서 왔습니다. 등기 받으세요. 법원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두툼한 노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용물을 꺼내 읽어내려가던 민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50억? 뭐? 50억? 지은이가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김영숙 김치 대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피고 김민호, 박지은, 청구 내용 브랜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영업손실, 사기 혐의 등 청구 금액 금 50억 원, 브랜드 이미지 실추, 공장 가동 중단 피해액, 정신적 피해 보상,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값이 차가운 숫자로 환산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죽어서도 못 갚을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50억을 어떻게 갚아? 민호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무능한 놈 만나서 내 인생이 꼬인 거지. 이혼해. 당장 이혼해. 빚은 네가 다 갚아. 지은이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방구석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이 엎질러지고 가짜 명품 가방은 발에 밟혀 굴러다녔습니다. 그 쓰레기장 같은 방 한가운데서 부부는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짐승처럼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추악한 민낯과 빚더미, 그리고 서로를 향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지은에게 아침에는 희망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알리는 서치라이트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마치 유령 같은 몰골로 서로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지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표시는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 되십니까? 귀하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피해액이 많아서 더 조사 중이고요.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세요. 구속. 그 두 글자가 지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이 아닌 차디찬 감옥 바닥, 명품 옷 대신 입어야 할 누런 수에, 그리고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정가자라는 낙인.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경찰서 오래. 나 구속된대. 나 무서워. 지은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가서 빌어. 엄마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빌든 똥을 싸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왜 나까지 감옥 가게 만들어. 뭐 같이 날라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이 비겁한 자식아. 서로의 밑바닥을 보이며 고성이 오가려던 찰나 현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법무법인 태산입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위임장을 들고 왔습니다. 민호가 덜덜 떨며 문을 열자 어제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인상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훈 회장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현관이 그들의 위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훈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집안꼴과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숙 대표님은 지금도 사경을 헤매다 오늘 새벽에야 겨우 의식을 찾으셨네. 자네들이 사람이라면, 아니 길가에 돌아다니는 짐승이라도 낳아준 어미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성훈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50억이라니요. 저희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못 갚아요. 민호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돈? 지금 돈 문제인 줄 아나? 이미 여론은 김영숙을 쓰레기 김치 판매업자로 마녀사냥 끝냈어. 공장은 멈췄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성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지은에게 꽂혔습니다. 박지은 씨, 결자해지하게. 당신이 묶은 매듭, 당신 손으로 풀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감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당신 입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 당신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김영숙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지. 토씨 하나 빼지 말고 자백해. 오후 2시 서울대학병원 로비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매운 시어머니 김치 사건, 며느리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 아래 지은과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SNS에 명품 언박싱 사진을 올리던 화려한 청담동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민낯,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보풀이 일어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 그것은 연출이 아닌 죄의 무게에 짓눌린 진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마이크가 지은의 입 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지은은 현기증을 느끼며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기자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 명의 네티즌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증거물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산 김치 대량 구매 내역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 의뢰했던 위조 스티커, 그리고 맘카페에 올렸던 거짓 폭로글의 원본 파일이 담긴 USB.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지만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로비 전체에, 그리고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치는 결백합니다. 100% 국산, 아니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직한 김치입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제가 10kg에 13,000원짜리 중국산 김치를 사서 어머니 이름표를 붙여 팔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럼 며느리 자작극이었어? 와, 진짜 독하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보내버리냐?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비수가 되어 지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환불해줄 돈이 없어서 제 빚을 감추려고, 책임을 피하려고 어머니 공장에 누명을 씌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켰다. 폐기용 김치다라고 쓴 글. 전부 제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은은 단상 앞으로 나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깊은 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천하의 페륜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요. 평생 가족만 보고 사신 분입니다.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감옥이든 뭐든 제가 다 갈게요. 흑흑. 지은의 통곡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호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내의 뒤에 숨어 비겁하게 굴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었고 실시간 댓글창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영숙을 악덕업주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갓영숙, 보살 시어머니라며 동정론을 쏟아냈고 지은과 민호에게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댓글을 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공포,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시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에 숨이 막힐 뿐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은은 탈진하여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성운이 비틀거리는 두 사람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향한 곳은 영숙이 입원해 있는 7층 병실이었습니다. 병실 안 저는 벽걸이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를 듣는데 왜 시원하기보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 쿠폰이 힙한 거예요 라며 얄밉게 웃던 그 아이. 명품을 좋아하고 철은 없어도 가끔씩 진짜 어머니 김치는 끝내줘요. 라며 김치를 입안 가득 넣고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드르륵. 무거운 침묵을 깨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운의 뒤를 이어 죄인 2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문턱을 넘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아이고 엄마.
민호는 제 환자복 자락을 부여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통곡했습니다.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가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진짜 잘할게. 끝까지 자기 안위부터 챙기는 못난 아들.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곧 아들을 지나쳐 문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은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은은 차마 침대 곁으로 다가오지도 못하고 문가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닥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저 감옥 가서 평생 썩을게요. 그러니까 건강만. 제발 건강만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보다 어머니의 건강을 비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며느리의 참회를 느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쇳소리 섞인 거친 목소리에 지은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지은이 주저주저하며 무릎걸음으로 침대막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헝클어진 지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시어머니의 손길, 김장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그 까슬까슬한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지은은 참았던 설움을 터뜨리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 가슴팍이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죠. 미워도 내 식구였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스러웠고 내 등골을 빼먹은 거머리 같은 것들이었지만 결국 품어야 할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천연 같은 이치를 제 나이 70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라. 배추 숨다 죽겠다. 눈물 콧물 다 들어가면 김치 짜서 못 먹는다. 저의 농담 섞인 쉰 목소리에 지은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성훈이 조용히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들고 있던 5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과 형사 고소장을 말없이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쌓았던 모래성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인연이 다시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50억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피눈물로 배운 뼈아픈 교훈과 함께 말이죠. 저는 붕어같이 퉁퉁 부은 며느리의 눈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배추 절이는 것부터 다시 가르치자. 사람이 되게 만들자. 그것은 시어머니로서의 용서이자 스승으로서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코끝이 아린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공장, 새벽 4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캄캄한 시각, 공장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얀 입김을 뿜으며 가장 먼저 공장에 들어선 사람은 놀랍게도 지은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젤 네일이 망가질까봐 캔 음료수 뚜껑도 못 닫던 지은의 손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바짝 깎여 뭉툭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빨간 고무장갑 독이 올라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속눈썹 연장 대신 질끈 묶은 머리에 위생 모자를 쓴 그녀는 영락없는 공장 아줌마였습니다. 아, 춥다. 오늘 물량 맞추려면 서둘러야 돼. 지은은 익숙하게 파란 장화로 갈아 신고 작업장 불을 탁 켰습니다.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 두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대신 공장 귀퉁이에 3평짜리 곰팡이 핀 당직실로 내쫓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월급은 최저 시급이다. 거기서 빚 갚는 돈 70% 떼고 줄 테니 알아서 살아. 첫날 지은은 배추 속에서 나온 파란 배추벌레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으악, 벌레, 징그러워. 지은이 배추를 집어 던지며 난리를 치자 지나가던 공장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세댁, 그 벌레가 먹어도 될 만큼 약을 안 쳤다는 증거야. 그거 하나 못 잡아서 무슨 김치 장사를 해? 그날 밤 지은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치기엔 세상의 눈이 너무 무서웠고 50억 빚은 숨통을 조여왔으니까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지은은 이제 배추벌레를 보면 어이쿠 단백질이네 하며 무덤덤하게 손으로 튕겨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파스 한 장이 더 간절했고 스타벅스 커피보다 자판기 믹스커피가 더 달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어이, 박 기사, 후진 똑바로 안 해? 공장 마당에서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한때 대기업 가장 명함 달고 거드름 피우던 민호는 이제 박 기사가 되어 1톤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땡볕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양복 입고 배 나온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근육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을 돌며 식당 사장님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명함을 돌렸습니다. 문전박대당하고 소금 세례를 맞는 건 예사였지만 민호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 김치입니다. 한 번만 맛봐주세요. 맛없으면 제가 뺨을 맞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영업에 굳게 닫혔던 거래처, 사장님들의 마음도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층 사무실 창가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성운 회장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를 제게 건넸습니다. 독하게 굴리시더니 이제 제법 사람 꼴을 갖춰가네요. 솔직히 저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야반도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손으로 창틀을 꽉 잡았습니다. 내 속은 안 썩었겠습니까? 며느리 손 다 트는 거 보고 아들놈 허리 굽히는 거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지요.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미련한 놈들이니까요. 이 정도 수업료는 내야지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어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망의 홈쇼핑 생방송 날. 스튜디오 대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메인 시연용 묵은지 통이 바뀌었어요. 덜 익은 게 와버렸다고요. FD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 묵은지의 깊은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생김치가 온 것입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한 그때 지은이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겉절이 레시피로 대본 바꿀게요. 네, 생방송 중에 대본을요? 지금 고객들은 묵은지도 원하지만 당장 밥 비벼 먹을 싱싱한 겉절이도 원해요.
제가 어제 쪽파 다듬으면서 생각해둔 양념 비율이 있어요. 어머니, 저 믿으시죠?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어디 한번 믿어봐야지. 가자. 5, 4, 3, 2, 1. 큐. 카메라 빨간 불이 켜지고 저와 지은이 나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돌아온 김치 명인과 철든 며느리의 인생 김치 자막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운 시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짝꿍과 나왔습니다. 제 소개에 지은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께 호되게 참교육당하고 김치 맛과 인생 맛을 제대로 배운 순한맛 며느리 박지은입니다. 지은의 솔직하고 유쾌한 셀프 디스에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성장 스토리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지은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묵은지는 집에 많으시죠? 오늘은 받자마자 흰 쌀밥 생각나는 마약 겉절이 비법 공개합니다. 지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찍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흉내만 내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배추결을 살리고 양념을 골고루 입히는 솜씨는 제 손맛, 그것을 빼다 박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고춧가루 태양초라 색깔 죽이죠? 제가 간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침 고여. 지은이 간 무친 김치를 찢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김치를 우물우물 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워 흔들자 주문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머리가 있네. 둘이 티격태격하는 게 보기 좋다. 진짜 정신 차렸나 봐. 김치도 맛있겠다. 실시간 댓글은 칭찬 일색이었고 준비한 1만 세트는 방송 종료 5분을 남기고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방송 종료 부저가 울리자마자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저 잘했어요? 저는 주저앉은 며느리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김치 냄새가 섞인 며느리의 품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마당, 1년 전 김치통 투척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김장 뒤풀이가 열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솥단지가 걸려 수육이 펄펄 끓고 있었고 갓 담근 김치와 굴, 막걸리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동네 옥분 할머니와 성운 회장, 공장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왁자지껄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 사장. 이제 지게지는 폼이 아주 일꾼 다 됐어. 옥분 할머니가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자 민호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할머니, 사장은요? 그냥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많이 드세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지은이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꽤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저랑 오빠가 1년 동안 적금 붓고 야근 수당 모은 거예요. 50억 빚 갚으려면 아직 턱도 없지만 그래도 이번 달 첫 정산 받은 거랑 합쳐서 드려요. 지은은 봉투를 제 앞자리에 내려놓고 민호와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람 만들어주셔서요.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1년 전 현금은 촌스럽고 구리다며 비웃던 그 며느리가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번 피 같은 진짜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더니 짐짓 미간을 찌푸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아직도 내 성미를 모르냐? 네. 눈물범벅이 된 지은이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촌스러운 현금 좋아한다고 했냐? 요즘 트렌드를 그렇게 몰라. 너희 MZ인지 MG인지 그거라며? 저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은의 손바닥에 탁 쥐어주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내 답례다. 지은과 민호, 그리고 성훈 회장까지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네 카페의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한 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단에는 유효기간 오늘까지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짓자 제가 개구쟁이 소녀처럼 윙크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게 힙한 거라며? 현금보다 마음을 전하는 게 진짜라며? 빨리 가서 바꿔 먹어라. 문 닫을 시간 30분 남았다. 순간 멍해 있던 지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만행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도 잠시 지은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어머니, 아 진짜 뒤끝 장렬이시네. 와, 우리 엄마 진짜 나보다 낫네. 우리가 졌어요. 민호도 바닥을 구르며 웃었고 점잖던 성훈 회장도 안경이 흔들릴 정도로 박장대소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호탕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지은이와 민호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습니다. 살다 보니 자식이 왼수 같을 때도 있고 내 팔자가 왜 이리 맵고 짜나 싶을 때도 참 많았지요. 그런데 평생 김치를 담가보니 알겠더군요. 배출한 놈이 소금에 푹 절여져서 숨이 죽어야 양념이 배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으면 그게 어디 김치입니까? 겉멋만 들었던 우리 며느리랑 아들놈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이제 소금물에 푹 절여져서 사람 구실 좀 합니다. 70다 된 늙은이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셨으니 이제 달달하고 개운한 맛만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쌀밥에 김치 한 점 척 올려서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